계급장도 없는 여군쯤으로 여기며 함부로 모욕을 퍼붓던 중령. 하지만 그가 건드린 상대는 전군을 움직이는 합참차장 3스타였다. 그날 복도에서는 한 사람의 권력이 무너졌고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지를 흔드는 총성과 모터음이 돋는 찰나 경기 파주 제7군수 지원단은 일순간만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장병들의 표정에 머무른 것은 편안이 아닌 깊은 공포의 흔적이었다. 갓 기동을 끝낸 차량들이 경납고로 들어오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전복의 부대원이 내무반으로 걸어갈 짧은 찰나. 이 부대의 참된 두려움 훈련의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예상 불가능한 돌풍이었기 때문이다. 그 돌풍의 핵물자 대대장 박동건 중령은 금방 본인의 군용차로 내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매서워진 눈이 방금 차량에서 내려 거수형 붙이는 운전병 김일병의 군화발에 꽂혔다. 김일병, 예, 대대장 참 군화가. 이게 현역 군화더냐? 아니면 어제 박고랑에서 단매다 온 농군 장화이냐? 윤기는 집어치고 흙먼지 한 톨 완벽히 못 닦는 놈이 누굴 모시고 전쟁터 돌아다닐까? 지금 운동장 20바퀴만 대대장 방금 야외 야전 훈련을 끝내고 와서 김일병의 변명은 박중령의 매서운 눈빛에 짓눌려 박살 나버렸다. 입 닫아라. 잔말 한 번 더 하면 50바퀴다. 뛰어. 끝내 김일병은 비틀비틀 운동장으로 달렸다. 그런 시기였다. 박동건 중령의 질서는 이치나 타당성 빼고 오직 본인 기분을 잣대 삼아 움직였다. 육사 정규과정을 뛰어난 성과들로 수료하고 최상위 진로를 거쳐온 자는 흑기사단이란 군내 엄청난 사모임의 핵심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뒷배를 믿고 저지른 그의 횡포는 부대원 멍들게 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철야는 반복되었고 장병들의 외박은 본인 이기적인 기분에 맞춰 맘대로 토막이 났다. 정말 여군을 향한 그의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선을 넘은 지 한참이다. 박중령은 찡그린 표정 그대로 지휘 건물로 걸어갔다. 복도를 가던 그의 눈에 다가오던 한 여군이 보여왔다. 작전복 모습이었지만 계급장도 이름표 없는 깨끗한 형태였다. 어깨까지 늘어지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보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박중령을 가벼운 눈인사 스쳐가려 했다. 그 찰나 박중령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다. 거기 그녀가 발길을 멈추고 박중령을 쳐다보았다. 그녀를 방금 나 보고도 대충 지나가는 거냐? 안 보냐?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적인 조롱과 위세가 섞여 있었다. 그렇지요. 여군의 말소리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봤으면 인사하고 가. 이곳이 어디라고? 여기 신입부서가 어딘가? 그녀는 대답 대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를 걸어가던 장병들이 박중령의 호통에 발길을 멈추고 떨리는 시선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답변 안 해? 말 못하냐? 아니면 머리통에 뭐가 들었길래 상관이 호통하는데 눈만 멀뚱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네 그 이쁜 면상 뜯어보려고 말 거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네 그 이쁜 면상. 답변 안 해? 박중령의 고함이 커져갔다. 그는 원래 본인의 위상에 저항하는 듯한 눈치만 보여도 이성을 잃는 인간이다. 더욱이 타겟이 직급도 없는 단지 계집에 불과한 신병일 때는 한층 더 심했다. 이곳서 화내시는 건 꼴이 좋지 않습니다. 주위 부대원도 보고 있습니다. 여군의 차분한 반응은 반대로 박중령의 화병에 불씨를 던졌다. 뭐 꼴이 좋지 않아? 지금 네가 나를 가르쳐. 인연이 정말 참아주자 하니까. 너 따위 부류가 부대에 기어와서 녹차나 타마시고 세월이나 갉아먹어 부대 기강이 형태 망쳐진 거지. 땀통 터진 작전복 걸쳐 입을 권리도 없는 년들이 어디서 지적을 해. 그는 주위를 살펴보다 휴게소 근처에 놓인 음료 판매기를 찾아냈다. 그는 불쑥 걸어가 일회용 컵 뜨끈한 설탕 커피를 한 잔 내렸다.
그리고선 재차 여군에게 걸어와 그녀의 두상 위로 음료를 통째로 쏟아버렸다. 헉 주위에서 얕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뜨끈한 국물이 그녀의 머리칼들을 타고 쏟아져서 작전복 윗단을 적셨다. 달짝하고 끈끈한 믹스 향이 독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여군은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두 눈 감았다가 고요히 떴다. 화남도 좌절도 억울함도 아닌 바닥을 알 수 없는 싸늘한 심연이 그녀의 두 눈 속에 고여 있었다. 박중령은 콧방귀를 꼈다. 꼴 좋군. 그 믹스 냄새로 네 뇌관 속에 꽉 막힌 오물이나 좀 깨끗하게 해. 더불어 즉시 내 소속 지휘관에게 뛰가 말해. 제7 군수지원단 박동건 대대장 병영 예의 새로 익히라고 지시를 함. 이해했느냐? 그녀는 침묵 유지했었다. 대신 조용히 팔을 뻗어 안면에 내리는 믹스를 쓸어냈다. 그 전체 장면을 바라보던 복도의 병사들은 호흡도 마음껏 뱉지 못했다. 잠시 후 어떤 사건 생길 것 같은 꺼림칙 직감이 대기를 얼어붙다. 여군은 드디어 입술 떼었다. 그녀의 말소리는 뜨끈한 음료에도 치욕적인 말에도 티끌도 동요하지 않았다. 박동건 중령 그녀가 단 한 번도 안 한 호칭을 외쳤다. 왜 이래? 방금 한 폐악 통탄하게 될 거다. 참 인연이 기어이. 좋아 어찌에 통탄하게 해볼 텐데? 내 상관 꼰대한테 뛰가 바칠 테냐? 그게야 국방 콜센터 연락나도 해서 펑펑 울 거냐고? 어디에 봐. 공빵 굴탄 데서 나만 아니라 내 지휘관 숨통 우선 끊어줄 터이니 겠어. 박중령이 비웃음을 섞어 외쳐댔다. 그 순간 복도 끝자락에서 다급한 발자국이 들려왔다. 단장인 정민호 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박중령과 커피에 젖은 여자의 몰골을 보고 안색이 창백하게 굳었다. 차장님, 이게 무슨 정준장은 그녀에게 달려가 쩔쩔매며 고개를 숙였다. 박중령은 이 상황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듯 쳐다봤다. 단장이 저 계급장 없는 여자에게 차장님이라 부르며 아부하고 있었다. 여자는 정준장 인사도 무시한 채 묵묵히 박중령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입을 열었다. 정단장,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 겪었으니까. 그녀의 눈이 느릿하게 주위를 훑어봤다. 잔뜩 굳어버린 사병들, 혼란스런 간부들, 그리고 창백해진 박동건 중령. 그리고 박동건 중령. 그녀는 그를 향해 한 발 다가갔다. 박중령은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쳤다. 어디 소속인지 무척 궁금해하는 눈치니 내 입으로 친히 알려주지. 그녀는 커피가 묻어버린 전투복 상의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군 중장 권수하다. 합참차장 중장 그 낱말들이 벼락처럼 박동건 중령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우리나라의 전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의 2인자 육해공군을 통틀어서 단 몇 명뿐인 삼성장군. 그 중에서도 홍일점 여성장군. 전군을 통틀어 그녀의 안면과 성명을 모르는 간부란 없었다. 오직 그 누구도 눈앞에 이 초라한 행색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을 뿐이다. 또한 넌 오늘부로 보직 파면이다. 내일 오전 합참 감찰부에서 내 녀석의 모든 비위를 캐내고자 이 부대로 파견될 거다. 그 시간까지 대대장실 안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말고 꼼짝 마. 절대 명령이다. 권수와 중장의 음성은 무쇠와 같이 싸늘하고 견고했다. 그녀는 더는 박중령을 응시하지도 않은 채 정준장에게 지시했다. 단장실로 앞장서. 발세 1호. 이 부대 오늘 밤 싹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복도를 채우고 있던 정적이 깨졌다. 장병들 틈에서 억눌린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건 두려움에 떠는 비명도 경악하는 감탄사도 결코 아니었다. 오랜 기간 뺏은 상처 부위에 마침내 소독약이 발라지는 찰나를 바라본 카타르시스와 비슷한 소름이었다. 박동건 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흠뻑 젖은 꼴로 멀어져가는 권수와 중장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커피 한 잔과 나란히 붕괴해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권수와 중장 집무실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군사 현황 보고서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놓여 있었고 벽면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 적힌 액자가 그녀의 군 복무를 상징하듯 걸려 있었다. 파주 7군수 지원단에서 복귀한 그녀는 커피 얼룩이 남은 전투복을 벗고 어깨에 3개의 별이 뚜렷한 정복으로 갈아입은 참이었다. 그녀의 표정에선 모욕받은 사적 분노보다는 군의 병폐를 도려내고자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짙게 비치고 있었다. 들어오라 노크 소리에 그녀가 짧게 대답하자 두 장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칼같이 각 잡힌 경례를 올렸다. 충성대령 한동길, 충성소령 임지훈 한동길. 대령은 합참감찰실 소속으로 군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사내였다. 권수아 중장이 소위 시절부터 눈여겨보다 손수 등용한 핵심 인재였다. 임지훈 소령은 사이버 사령부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그를 거치면 삭제된 데이터나 암호화된 파일도 전부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권 중장이 제일 굳게 믿고 쓰는 정의의 칼날이었다. 앉아 두 사람이 자리를 잡자 권 중장은 곧바로 화두를 던졌다. 제7 군수지원단 보급 대대장 박동건 중령일 두 사람이 전담해줘. 뻔한 직권, 남용이나 하극상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사안이 아니다. 배후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와 박동건 중령 한 명의 비리를 캐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밑바닥 근원까지 모조리 파헤쳐줘. 작전명은 깨끗한 칼날로 정하겠다. 한동길 대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뗐다. 차장님, 박동건 중령의 뒷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파악했습니다. 군내 사조직인 북극성회의 핵심 일원으로 통하며 국방부 정책실장 송건우 소장이 뒷배경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바깥의 압력이 꽤나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너희를 불렀지. 권 중장 음성은 결연했다. 외부 압력에 흔들릴 위인들이었다면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임지훈 소령 랩 차장님 자네는 당장 감찰반을 이끌고 수지원단으로 향하도록 해. 박동건 중령의 집무실과 숙소, 부대 전체 서버를 모조리 압수수색하고 재무 및 군수 물자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확보해. 지워진 문서가 발견된다면 밤을 새서라도 기필코 복구해내. 수명했습니다. 한동길 대령댐 차장님 자네는 나와 함께 이곳에 남아 종합적인 수사를 지휘해라. 박동건 주변 인간들의 돈줄을 바싹 쫓고 군납 비리의 은밀한 연결망을 색출해라. 국세청이나 검찰 지원이 요구되면 내 직권을 써서라도 끌어오겠네. 이건 전투야. 썩은 군대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박멸할 전투. 그녀의 두 눈은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단순한 감사 명령이 아니었다. 타락한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다. 동일 시각 파주 7군수 지원단은 폭풍 전야의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해임 통보를 받은 박동건 중령은 지휘관실에 박힌 채로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그는 쉴 틈 없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접니다. 박동건입니다. 사고가 제법 크게 터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겁고 강압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국방부 정책실장 송건우 소장이었다. 보고 들었어. 합참 차장이라니. 넌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늘 사고를 쳐대더구나. 면목 없습니다, 형님. 계급장 없는 미친 여자가 덤비기에 예절 좀 가르쳐주려 한 것뿐인데 상대가 권수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걔는 지독한 독사야. 섣불리 건드리면 물리는 수준이 아니라 뼛속까지 녹여버릴 맹독이라고. 우선 대기해. 내가 조치를 취해볼 테니. 그 애도 여자라는 약점이 있으니 어떻게든 약점을 잡을 방법이 있겠지. 기자들에게 넘길 자료나 세팅해도. 권수아가 사적인 감정 탓에 부하를 탄압하는 악랄한 지휘관이란 프레임을 짜야만 해. 알겠습니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중령은 그제야 안도의 깊은 숨을 쉬었다. 송건우 소장과 북극성회가 개입하면 합참 차장이라 해도 손을 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지만 그의 등 뒤에는 이미 그를 포박할 새로운 덫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보급대 군수지원과장 강민준 대위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박동건 중령의 지독한 막말과 불합리한 명령에 고통받았다. 수차례 국방 헬프에 고발할까 망설였으나 북극 성회의 보복이 무서워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금일 권수와 중장의 방문은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다. 강대위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은밀히 수집해둔 문건들을 꺼내들었다. 박동건 중령이 특정 기업의 군납을 독점시키라 명령한 음성 파일 시장가의 몇 배로 조작된 가짜 계약서 복사본 게다가 해당 기업에게 뇌물로 받은 금품 내역을 기록한 사적인 장부까지 목숨을 내건 단서들이었다. 그는 진동하는 손으로 보안 이동식 디스크에 파일을 담았다.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부대를 나섰다. 그의 행선지는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이 아니었다. 그는 감사팀이 진입하기 전 제일 명확한 수단으로 이 증거를 건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민준 대위가 당도한 장소는 계룡대였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그는 육군 참모총장 부속실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서실장에게 대면을 요구했으나 일개 대위가 총장과 대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보고할 사안이 있습니다. 조국의 안보와 군의 위신이 달린 건입니다. 이 메모리를 총장님께 친히 건네주십시오. 혹시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는 명일 오전 방송국 앞에서 전부 다 까발려 버릴 겁니다. 그의 단호한 모습에 비서실장은 잠깐 주저하다. 기억 후 메모리를 넘겨받았다. 당일 오후 육군 참모총장의 책상 위로 강민준 대위의 생명을 건 단서들이 놓여졌다. 그리고 그 사안은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에게까지 전달됐다. 권수와 중장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화염이 되어 군 전체를 태워버릴 기세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칼집에서 빼든 정의의 칼날은 벌써 타락의 심장부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었다. 임지훈 소령이 지휘하는 합참 감사팀의 압수수색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제7 군수지원단에 진입하여 박동건 중령의 집무실과 숙소는 물론 행정 및 군수소관부서 전부를 통제했다. 박 중령은 두 손을 놓은 채 본인의 PC와 문서들이 종이 상자에 포장돼 실려나가는 걸 봐야 했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소령 선을 넘는 거 아니오? 내가 명색이 이 부대의 책임자였는데 이토록 망신을 줘야 하오. 임지훈 소령은 박중령의 반발에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답했다. 박동건 씨, 당신은 이제 부대 책임자가 아닙니다. 권한이 박탈된 일반인 신분의 피의자일 따름입니다. 조사에 순응해 주시죠. 박동건 씨라는 지칭에 박중령의 표정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렇지만 계급장이 없는 전투복 차림의 감사팀원들에게 포위된 채 아무 저항도 못했다. 획득한 증거품들은 곧바로 용산 합참본부로 보내졌다. 임지훈 소령과 팀 부대원들은 권수와 중장이 세팅해 놓은 독립된 작전실에서 철야 분석에 돌입했다. 임지훈. 허나 예측한 대로 박동건은 손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PC의 저장 장치는 대다수 포맷되어 날아간 상태였고 핵심 문건들은 벌써 파기되거나 제3의 장소로 은폐되어 버렸다. 차장님, 형세가 썩 좋지 않군요. 박동건이 선수 쳐둔 듯합니다. 데이터 복원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치명적인 물증을 확보하기엔 기일이 소요될 듯합니다. 임지훈 소령의 분석에 권수와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북극 성회의 위장술이 예상보다 더 정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이 걸려도 좋아. 단 하나의 서류, 단 한 줄의 단서 조각도 빠짐이 없이 찾아내 여우는 제 털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까. 바로 그때 한동길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 기기가 들려 있었다. 차장님, 빨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군 내부 연락망 사이트와 몇몇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들이 떠 있었다.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특종 육군 최고 여성 장군 부하에게 사적 복수심의 징계 감찰 논란. 초점 권수와 합참차장 예전 지휘관 시절 부하 성범죄 의혹,
은폐 정황, 포착, 비밀 폭로, 권 장군은 부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무명의 투서 따라 언론들은 한결같이 권수와 중장을 파렴치한 감정적인 지휘관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정말 예전 그녀가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하 장교의 성범죄 사건을 승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감췄다는 기사는 너무 세부적이고 악질적이었다. 북극성회의 기습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 거짓 조작입니다. 예전 성범죄 가해자는 제가 손수 보직 해임시키고 육군 헌병수사단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군은 제 사적인 도움으로 제대 후 정신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끝마쳤습니다. 한동길 대령이 화를 꾹 누르며 말했다. 그는 예전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권수와 중장은 조용히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쇳덩이처럼 차가워졌다. 짐작했던 바야. 그녀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난장판 싸움을 걸어 수사의 핵심을 흐리려는 꼼수이지. 상대하지 마. 우리가 할 일은 놈들이 던지는 쓰레기를 치워내는 게 아니라 놈들의 숨을 끊는 거다. 그러나 차장님 이대로 두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차장님의 지위가 흔들리면 수사 엔진 자체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다그쳐야지. 그녀의 두 눈이 임지훈 소령에게 쏠렸다. 임소령 컴퓨터 증거만 기다릴 여유가 없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박동건이 보급품을 빼돌렸다면 그 작물이 흘러 들어간 곳이 있을 거야. 부대 근처의 폐기장, 중고 장비 거래상, 심지어 온라인 중고 판매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 군용 표식이 박힌 물건이 단 한 개라도 나오면 그 즉시 출처를 재추적해 수명합니다. 권수와 중장의 명령은 명확했다. 비리범은 내부의 장부 조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절대로 외부의 동조자가 필요하고 빼돌린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남기기 마련이다. 이때 북극성회는 권수와 중장을 짓누를 또 다른 패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방부 정책실장 송건우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의원님, 나 송건우입니다. 근본에 합참에서 추진하는 감찰권 말입니다. 권수와 중장이 너무 이기적으로 일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군의 분위기 말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태클을 좀 걸어주셔야겠습니다. 북극성에는 정치권까지 썩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놈들은 국회 감사를 통해 권수와 중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노골적인 망신을 주어 그녀를 끌어내릴 음모를 꾸몄다. 위협은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권수와 중장과 그녀의 조는 단념하지 않았다. 강민준 대위가 피를 걸고 넘긴 서류와 합참에 신고된 무명의 투서들을 비교 분석하며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접점을 찾아냈다. 박동건 중령이 유독 많은 계약을 밀어준 대한물산이라는 가짜 회사였다. 장부상으로만 살아있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쫓아가던 한동길 대령은 마침내 치명적인 꼬리를 잡아냈다. 대한물산에서 흘러나간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간 곳. 그곳은 정령 송건우 소장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한 갤러리의 법인 통장이었다. 찾았습니다. 차장님, 단서가 잡혔습니다. 한동길 대령의 외침에 권수와 중장의 눈이 번쩍였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전화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권 장군 섭섭하게 됐네. 국회에서 이번 감찰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압박해왔네. 참고인로 출석해줘야겠어. 게다가 당분간 수사는 중단하는 게 좋겠네. 군 전체가 너무 골치 아파. 총장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다. 북극성회의 정치적 포갑이 군지휘부까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화를 끄는 권수와 중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이 내린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타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먹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 섰다. 이쯤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제복을 벗을 각오를 품고 정면으로 맞부딪 것인가? 그녀는 서서히 몸을 돌려 한동길 대령과 임지훈 소령을 쳐다보았다. 루트 변경한다. 이제부터 청렴한 검은 합법적인 감사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두 사람의 낯빛에 허탈감이 스쳤다. 하지만 권 장군의 다음 말이 그들의 눈빛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다. 이제부터 우린 비인가 수사 조직으로 활동한다. 합참의 그늘에서 벗어나 조국을 갉아먹는 반역 무리를 척결하는 유령 부대가 될 것이다. 제도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선다면 깊은 어둠에 숨어 놈들의 숨통을 확실히 끊을 뿐이다. 모두 다짐했는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방안이 울렸다. 거대한 북극성회에 짙은 어둠에 맞선 철의 별과 두 부하가 펼치는 고독하고도 험난한 사투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압박과 부당한 감찰 중단 지시는 권수와 중장의 숨통을 아주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적들이 촘촘하게 짠 권력망은 군부를 삼키고 정치권까지 장악했기에 합법적 루트론 놈들의 핵심에 칼을 꽂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강철은 불길을 겪을수록 굳세지는 법이다. 권수아는 남몰래 복수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려나갔다. 비밀 조직으로 바뀐 그들의 거점은 용산에 버려진 기록 보관소였다. 최신식 기기가 가득한 상황실을 뒤로하고 먼지 덮인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이들은 우리 군의 가장 썩어 문드러진 종양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대한물산의 검은 돈 흐름은 송건우 소장 부인의 화랑에 들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 완벽한 세탁 창구입니다. 예술품 매매는 가치 기준이 모호해 돈줄 추적이 사실상 불가하죠. 법망도 완전히 다 피했습니다. 한동길 대령의 표정은 어두웠다. 잔챙이는 쥐었으나 수뇌부를 엮어낼 묘수가 보이지 않았다. 임지훈 소령도 비슷한 한계에 직면했다. 박동건 중령과 송건우 소장의 통화 내역은 대포폰을 써 흔적이 전무합니다. 어렵게 살려낸 파일에서도 북극성의 존재를 거론한 대목은 아예 없었습니다. 참으로 치밀한 놈들입니다. 모두가 짙은 절망에 빠진 순간 침묵하던 권수와 중장이 입을 열었다. 고개를 돌린 그녀는 빛바랜 작전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한 곳을 꾹 짚었다. 강원도 철원 DMZ와 맞닿은 최전방이었다. 부패의 출발점은 늘 돈이지만 그 자금이 흐르는 길목엔 반드시 피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다. 박동건이 저지른 횡령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야. 북극성에 같은 거대 조직을 굴리려면 훨씬 더 막대한 검은 돈이 필요해. 게다가 저 거대한 검은 자금은 장병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조성되었을 확률이 아주 크다. 그녀는 강민준 대위가 몰래 넘겨준 자료와 합참해서 묵살당한 각종 부대 부패 의혹들을 밤이 새도록 샅샅이 검토했다. 그러다 소름 돋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냈다. 지난 몇 년간 철원의 특정 포병 여단에서만 유독 보급품 횡령 범죄와 의문스러운 병사 사망 사건이 집중 발생했다는 사실이었다. 제8포병 여단장 강성진 준장은 군 내부에서 가장 신사로 통합니다. 인품이 훌륭해 부하들 신뢰가 매우 두터워 차기 사단장 영순위로 꼽히죠. 한동길 대령이 그의 훌륭한 이력을 읊었다. 완벽하다. 흠잡을 데 없는 참군인의 정석이었다. 위선이란 가면이야말로 최고의 방패막이지. 권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임지훈 소령은 8포병 여단 내에서 과거 3년 동안 일어난 사망사고 내역을 몽땅 재조사해. 자살로 서둘러 덮어버린 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봐. 노트북 자판을 치는 그의 손이 맹렬히 번뜩였다. 긴 탐색 과정을 거쳐 마침내 수상한 병사 하나를 색출했다. 박도윤 일병 입대 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특기병입니다. 행정 전산망 담당 병사로 근무하다가 딱 1년 전 막사 세면장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참혹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남긴 유서조차 전혀 없었으며 평상시 군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해온 평범한 병사였음에도 부대 측은 급하게 단순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가장 수상쩍은 대목은 죽은 날짜입니다. 박일병이 목숨을 잃기 직전 해당 부대엔 거액이 투입된 K9 자주포 개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이 핵심 사업의 물자 보급을 진두지휘한 곳이 다름 아닌 박동건 중령의 제7군수 지원단입니다. 찰나의 순간 낡은 보관실 안의 정막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지럽게 널려있던 단서들이 모여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실체를 완성하고 있었다. 박도윤 일병의 억울한 유가족을 수소문해 내가 당장 찾아가겠다. 권수아 중장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 권수아는 평상복을 입은 채 경기도 변두리의 조용한 납골 공원으로 향했다. 죽은 박도윤의 노모가 매년 아들의 제사 때마다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두었기 때문이다. 눈에 띄지 않게 비서관도 물리고